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양자센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양자센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연구는 양자 인터넷을 위한 양자 중계기 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는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일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표준화 소사이어티에 계신 분들이신데, 사실 저는 표준화는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현업에서 실제 뭐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러는 입장에서 바라본 양자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네트워크 연구 현황, 그리고 이제 어떤 점들이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저희들 뭐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QKD,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팅, 초전도 시스템도 뭐 표준화만큼 크지 않지만 5큐빅 시스템 저희들이 있고요. 양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연구들, 센싱 연구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양자 정보통신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양자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슈퍼포지션, 제가 이제 포인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습니다만 일단 뭐 중첩인 거죠. 결국은 이제 0 스테이트와 1 스테이트가 저렇게 표현이 됐을 때 그냥 뭐 클래시컬,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제 0, 1이면 명확하겠지만은 양자에서는 이제 0과 1의 중첩 상태가 가능해서요. 그래서 저런 뭐 저희들은 수식으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걸 이제 그래서 이제 0과 1의 두 가지 가능성이 저 하나의 이제 저희들은 큐빗이라고 부르는데 저 큐빗 안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0이라는 입력을 넣었을 경우에 어떤 계산의 결과, 그리고 1이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계산의 결과가 하나의 물리적인 큐빗 안에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개의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겠네? 라는 식의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양자 패럴렐리즘인 거죠.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했지만은 저런 입력 값이 굉장히 많다면은, 그리고 그 모든 게 어떤 형태로든 뭐 중첩되어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릴 얽힘 상태에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몇 개 안 되는 정보 전달 매체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양자 컴퓨팅이 왜 고전 컴퓨팅보다 좋을 수 있는가, 소위 말하는 양자 퀀텀 슈프리머시에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만, 약간의 이제 그 구멍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런 중첩 상태를 우리가 실제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저 중첩 상태라는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실제로 측정을 하면은 0 아니면 1이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통은 저 퀀텀 스테이트가 이제 콜랩스 되었다, 혹은 뭐 프로젝션 메저먼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서는 제가 0과 1 상태가 균일하게 50대 50으로 중첩이 된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70대 30도 가능할 거고 10대 90도 가능할 텐데 그거를 한 번의 측정으로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면은 여러 번 측정합니다. 동일한 양자 상태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측정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게 실제로 중첩 상태에서 저 앞에 개수가 뭐 루트 2분의 1 둘 다 동일하게 루트 2분의 1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값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퀀텀 패럴렐리즘이라고 얘기를 해도 측정하는 단계에서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된다면 별로 얻을 게 없는 거죠. 왜 그걸 하고 있죠? 그냥 클래시컬 돌리고 말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터피어런스라는 특성입니다. 제가 이제 0과 1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위에 두 개 그림은 이제 둘 다 이제 0과 1의 슈퍼포지션을 표현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원은 1에 해당되는 상태의 위상이 예를 들어서 뭐 180도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이긴 하지만은 왼쪽 수식에서 0-1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거 두 개의 양자는 서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터피어런스. 그리고 이제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요 두 개의 상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맨 위에 두 개가 얽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그냥 마치 뭐 룰처럼 저렇게 무한대 표시로 해서 두 개의 양자 상태가 얽혀 있음을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저 얽힘 상태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저 얽힘 상태는 0인지 1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하나의 그 양자를 얽혀 있는 두 개의 양자 중에서 하나를 측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0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하나의 양자 얽힘 관계에 있는 다른 하나도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럼 다른 하나도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00이고 11이었으니까 측정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아예 undetermined 상태였다라는 게 이제 그 얽힘의 의미고요. 그래서 저게 실제로 이제 그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벨 부등식 값이 뭐 2.7이면은 이상적으로 완벽한 얽힘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벨 부등식 값은 마치 학문적인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런 얽힘 상태로 구현하는 QKD 프로토콜인 에커트 프로토콜에서는 중간중간 저 벨 부등식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양자 상관관계가 이제 뭐 앨리스와 밥이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어차피 이제 단일 광자를 가지고 얽혀 있는 얽힌 광자 쌍을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입을 하면은 저 얽힘이 깨질 것이고 그래서 그 얽힘이 깨졌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뭐 벨 부등식 같은 걸 중간중간에 이제 측정을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자체는 여러분이 익숙하신 BB84 프로토콜하고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현상들을 잘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팅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포지션 상태에 있는 큐빗을 여러 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뭐 퀀텀 게이트를 통하든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이제 그 문제를 뭐 다양한 인탱글먼트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퀀텀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 인코딩 되어 있는 입력이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답 또는 몇 개의 답으로 수렴해 나가게끔 인터피어런스를 잘 활용해서 답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퀀텀 그 중첩 상태에 있는 퀀텀 스테이트를 만들고 프로블럼 인코딩을 했을 때 수많은 언콜랩스된 가능성이 존재를 하지만 한 번의 측정으로 다 알아낼 수 없다면은 계속 여러 번 측정해서 뭐 반복을 해야 되니까 별로 얻을 게 없는데 거기서 이제 양자 알고리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피어런스 현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별로 여러 번 측정을 하지 않고도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저 양자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양자 상태를 깨는 일입니다. 그냥 빛이 흡수되면 그 순간 그 광자 하나에 있던 그 양자 상태가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레이저가 이제 간섭을 일으키려면은 뭐 코헤런스 타임이 길어야 되고 뭐 코헤런스 랭스가 길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양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로 길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큐빗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내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뭐 클래시컬 비트하고 비교를 해서 뭐 35개 큐빗에 뭐 550GB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 뭐 그냥 2의 35승이 저만큼 되더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계산하면 이제 뭐 지구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도 많아지고 뭐 우주에 있는 원자 개수보다 많아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인터넷은 이제 얽힘을 활용합니다. 요 얽혀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왼쪽에 있는 저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낸 큐빗은 제가 어딘가로 전송을 하고 싶은 큐빗이고요. 이 인탱글먼트는 어디선가 만들어서 둘이서 나누어 가지고 있음을 표현을 합니다. 앨리스와 밥이 나누어 가지고 있고 앨리스와 밥이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탱글먼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저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왼쪽에서 우리가 벨 메저먼트라는 것을 하게 되면, 자, 벨 메저먼트라는 것이니까 저 양자 상태를 콜랩스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프로젝션 시키는 것이고, 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양자 큐빗과 두 개의 인탱글되어 있는 두 개의 큐빗 중 하나와를 간섭을 시킨 다음에 콜랩스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측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두 개의 큐빗이 이제 얽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송시키고자 하는 양자 정보가 bab적으로 즉각적으로 텔레포테이션이 됩니다. 실제로는 약간 같은 상태로 텔레포테이션 되는 건 아니지만 벨 측정 결과를 알면은 양자 상태를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BB84 프로토콜 같은 것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양자 정보를 A에서 B로 전송을 합니다. BB84 프로토콜은 그냥 랜덤하게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만든 걸로 베이시스를 막 돌려가지고 양쪽에서 랜덤하게 베이시스 한 다음에 나중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 측정 결과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로 퀀텀 키를 만드는 거니까 실제로는 어떤 양자 정보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것은 아니고 그 채널을 통해서 양자 키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양자 인터넷은 이 같은 개념을 통해서 인탱글 되어 있는 그 광자쌍을 통해서 A에서 B로 직접적으로 양자 정보를 보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저 인탱글먼트는 우리가 예상하기에 예를 들어서 지구와 화성 간의 어떤 인탱글먼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지구에서 화성 간의 양자 정보도 전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걸 보인 사람은 아직 없고요. 저걸 어디 쓸 거냐? 왜 저걸 하는 거냐? 첫 번째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통상적인 옵티컬 파이브의 로스가 0.2 데시벨 퍼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단일 광자를 많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클래시컬 데이터들이야 뭐 리피터로 증폭하고 보낼 수 있지만 양자는 단일 광자에 그냥 인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못 보냅니다. 광자 하나를 대략 100km 정도 러프하게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간 전송을 하겠다, 뭐 혹은 글로벌리 양자 인터넷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뭘 멀리 보내고 싶으면 일단 인탱글먼트를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인탱글먼트 스와핑 프로토콜이라는 걸 통해서 막 인탱글먼트 거리를 어쨌든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BS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퀀텀 메모리, 노란색이 인탱글드 포톤 소스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인탱글드 포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은 요 가운데서 이제 포톤 디텍터와 빔 스플리터로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라는 걸 하게 되면은 여기 퀀텀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던 하나의 포톤과 여기 퀀텀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던 하나의 포톤이 인탱글먼트가 됩니다. 즉 인탱글먼트가 확장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원래 뭐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던 거를 늘린다. 그래서 저렇게 인탱글먼트를 굉장히 멀리까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일단 인탱글먼트를 원거리에 형성을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 프로토콜로 양자 정보를 A에서 B로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퀀텀 리피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퀀텀 네트워크가 되려면, 즉 퀀텀 인터넷이 되려면은 저런 1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런 2차원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여기서 A하고 B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A하고 B 사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탱글먼트를 만들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인탱글먼트를 스와핑하기 위해서 가운데서 저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하게 되는데, 저 조건은 양쪽에서 온 포톤이 같은 폴라리제이션, 같은 파장, 같은 스페이셜 모드, 그리고 같은 타이밍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근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 전송거리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같을 리가 없고
인탱글드 포톤 페어도 항상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만들려고 시도하면 한두 번 정도 만들어지는 상황이 그 정도 상황에서 저희들이 실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을 벨 메저먼트 하기 전에 딱 그런 타이밍 같은 걸 다 맞추려면은 저 양자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퀀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자 인터넷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퀀텀 인터넷 얼라이언스 유럽에 있는 이제 양자 인터넷 추진하는 기구가 있고 큐넥스트 뭐 미국의 그런 데를 이제 시카고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두 쪽 다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는 저런 식의 개념으로 전 지구를 다 커버하는 그런 양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각자의 비전입니다만 비전에 비해서 현재 상태는 굉장히 조촐하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끼리 연결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QIA에서 뭐 2017년 네이처에 냈던 논문인가요? 사이언스인가요? 하여튼 18년이네요. 여기 그 스테판 워너라는 요 퀀텀 인터넷 얼라이언스 유럽 쪽에 이제 그 대장이죠. 그분이 뭐 제시한 로드맵입니다. 어쨌든 뭐 처음에는 이제 뭐 트러스트 리피트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양자 상태 준비하고 측정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말씀드린 인탱글먼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한 퀀텀 메모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어쨌든 폴트 톨러런트한 큐빗을 만들고 그러면 결국 퀀텀 컴퓨팅까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단계별로 저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해서 실제로 얘들은 이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구 현황과 도전 과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인탱글먼트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지 분배를 하고 저장을 하든 하니까. 그리고 날리고 싶은 퀀텀 스테이트를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뭐 만약에 우리가 퀀텀 컴퓨터끼리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퀀텀 컴퓨터의 아웃풋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퀀텀 메모리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양자 정보를 인코딩한 광자를 잠깐 잡아두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파이버를 이렇게 말아놔도 사실은 딜레이는 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퀀텀 메모리는 그냥 단순하게 딜레이만 시키면 안 되고 내가 원할 때 뽑았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요건들까지 추가가 되고 코헤런스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퀀텀 스테이트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디지털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걔를 다시 양자를 만들어서 다시 보낸다 이런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는 양자 상태를 그냥 잡아놨다가 보내야 돼요. 원할 때. 실제로는 어떤 아톰이나 뭐 그런 것들 속에 있는 투 레벨 스테이트에 그 포톤을 매핑하고 다시 꺼내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성능이 안 됩니다. 이런 요건들 그 다음에 이제 적진 않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 할 때 필요한 SNSPD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걸로 첫 번째는 어쨌든 인탱글먼트를 나눠 가져야죠. 멀리 보내고 싶으면은 떨어진 애들 둘이가 인탱글먼트를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인탱글먼트 디스트리뷰션의 단계고요. 그리고 인탱글먼트를 이제 확장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탱글먼트 스와핑을 통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운데 적어놓은 퀀텀 리피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인탱글드 포톤들을 나눠 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퀀텀 텔레포테이션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각 노드에서 실제 네트워크 상황은 이제 노드 간 거리가 다 다를 것이고 노드 간 로스도 다를 것이고 전송 속도 그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벨 메저먼트 하려면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도 맞춰야 되고 파이버 깔아놓으면 폴라리제이션도 뱅뱅 돌아가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 모든 걸 컨트롤하기 위한 싱크로나이제이션 시스템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릴 텐데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그 중국의 USTC인데 UTSC인가요?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얘들은 이제 초기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되죠. 100km 옵티컬 파이버에서 두 개의 독립적인 그 인탱글드 포톤 페어 소스를 가지고 인탱글먼트 스와핑을 했다. 즉
두 개 레이저 가지고 이렇게 인탱글먼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다음에 가운데서 벨 메저먼트해서 스와핑해서 얘 두 개를 인탱글 시켜봤다. 그 거리가 100km다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두 개 S1, S2가 이제 인탱글먼트 소스인데 둘 사이에 싱크가 있죠. 그래서 뭐 두 개 레이저를 실제로 이제 싱크로나이즈 시키고 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넣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이제 2017년도에 했던 거고요. 이 그룹이 현재 이제 100km 했는데 이번에는 2024년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 404km 깔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렸고요. 이건 이제 인탱글먼트를 이용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에커트 프로토콜을 한번 구현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죠. 거리 자체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서 잠깐 언급해야 될 거는 저기 ULLF라는 걸 썼다고 했는데 이제 울트라 로러스 파이버, 통상적인 파이버들이 뭐 한 0.2에서 0.3 dB/km 정도 로스를 가지는데 최근에 나온 파이버들은 저런 파이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파이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0.16 dB/km짜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실제 상용망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깔려 있는 파이버망을 써야겠죠. 뭐 새로 저런 파이버망 깔겠다고 공사를 무작정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죠. 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세 개 인터넷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똑같이 그 텔레포테이션을 이제 뭐 실험을 한 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이버 링크로 44km에 걸쳐서 텔레포테이션, 즉 인탱글먼트를 나눠 가지고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이 나눠 가진 인탱글먼트를 통해서 44km 거리를 텔레포테이션을 시켜서 그게 된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3fold count coincidence라는 게 있는데 20 count per 40분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저거를 40분 동안 20번 성공한 거예요. 그 텔레포테이션이 40분 동안 열심히 시스템을 돌려서 20번 성공한 정도의 성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탱글먼트를 만들고 싶다고 그 순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확률적인 부분이 있고 44km 전송해 가는 동안 어쨌든 포톤 로스가 생깁니다. 클래시컬과는 달리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스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 최근 결과인데요. 노스웨스턴에서 나온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제 진보를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슈가 그겁니다. 이제 제목만 보시면은 coexisting with conventional classical communications in optical fiber라고 되어 있는데 포톤 하나씩 이렇게 파이버로 날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근데 파이버 하나를 양자 통신만 하자고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WDM 같은 걸 하면 이제 엄청 뭐 채널 커패시티를 높여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파장이 다르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 나노미터로 클래시컬 통신을 하고 있는데 1502 나노미터로 양자 통신을 하겠다. 이게 잘 될까라는 의문입니다. 서로 라만 노이즈도 있고요. 또 뭐 SNSPD 같은 것들이 어차피 이제 채널 간 크로스톡도 어차피 WDM에 생기든 생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존 파이버에서 클래시컬 통신을 하면서 양자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목을 보시면 마찬가지죠. Coexisting Quantum and Classical Signals in a Single Fiber고요. 뭐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뭐 실리콘 나노포토닉 칩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KT나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노드 하나에 들어가는 장비가 비싸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드 하나에 내가 장비를 다 넣는다. 그래도 5천만 원 이하는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라는 제 리스판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벨메주먼트에서는 SNSPD가 뭐 몇 억짜리니까 갈 길이 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의미가 이제 뭐 155km 해봤다, 메트로폴리탄 해봤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런 실리콘 나노포토닉 칩
대량 생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굉장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니까 저런 연구들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전 과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어쨌든 컴포넌트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얽힘 소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실리콘 나노포토닉 칩 같은 것들 100개 만들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한두 개 만들어지는데 그나마 랜덤하면은 이게 대규모 네트워크로 만들어내기에는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은. 그런 연구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하는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비슷한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디터미니스틱하게 원할 때 포톤을 하나씩 꺼내 쓰는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 80% 정도 수준의 성능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뭐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검출기는 이제 단일 광자 디텍터, 보통은 광자 하나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아발란치 PD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슈퍼컨덕팅 나노와이어 PD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4K 정도에서 오퍼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온도를 낮추기 위한 별도의 크라이오스탯 필요하고 효율은 상용 장비는 한 80%, 90% 사이. 그리고 이제 사이퀀텀 같은 데는 아예 그 사이퀀텀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양자 포토닉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을 완성해서 FTQC를 하겠다라고 이제 돈을 몇 천원씩 뽑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서 한 99%, 98% 정도 효율을 얻었습니다. 거의 경이로운 값이고요. 양자 메모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양자 메모리는 제가 알고 있는 베스트 값은 일단 그 스토리지 효율이 20% 그리고 저장 시간은 뭐 결과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한 3,4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그래서 단일 로드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결국은 그 양자 메모리 스토리지 타임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 양자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양자 상태에다가 포톤을 매핑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루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어 얼스 엘리먼트인 얼뷸에 보면 이제 옵티컬 트랜지션 레벨 두 개가 있죠. 거기에다가 입사되는 그 빛을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프로토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을 했다가 꺼내는 거죠. 근데 얼뷸의 레벨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엔지니어링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얼뷸이 베스트 머티리얼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메모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커뮤니케이션 뭐 C밴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머티리얼이 좋으면은 뭐 900나노미터, 600나노미터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내려면 이제 파이버를 가야 되니까 뭐 C밴드 아니면 O밴드인데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꾸기 위한 별도의 소자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또 로스가 먹죠. 굉장히 병목이 많습니다. 뭐 퀀텀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뭐 피드 포워드 하려면 메모리 있어야 되는데 좀 답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것들이. 저희들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원격 노드 간 시간 동기와 채널 모니터링 안정화 저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드 간 시간 동기화는 기본 옛날 뭐 코헤런트 왕통신에서 맨날 하는 건데 이제 수준이 좀 다릅니다. 코헤런트 왕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높은 정밀도로 동기화가 요구되지 않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 피코세컨드 언더로 리모트 노드 간의 이제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문제로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자 중계기의 가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 로스가 없으면 좋겠죠. 되도록이면 저손실을 쓰면 좋은데 기존 깔려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뭐 기존망 다 대체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광섬유도 싫어. 우주로 보낼래. 신호를 우주로 보낼 수 있죠. 위성간 양자관 통신이 훨씬 더 길어요. 프리스페이스에서 어테뉴에이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뭐 천문대 같은 수준의 망원경을 지상에 만들어야지 사실은 새틀라이트와 싱글 포톤 레벨의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광섬유망과 이제 그 굉장히 깨지기 쉬운 양자 신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공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준화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표준화 포인트는 많겠죠. 많은데 이제 실제로 성공하는 기술에다가 표준화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처음에 이제 이거 하는 양반들은 전 지구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싶은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맨날 싸우잖아요.
뭐 양자 못하라고 뭐 물자 맞고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뭐 중국인 연구원들 뭐 더 못 있게 만들고 대선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협력이 의외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도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결과는 제가 좀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기술적인 스킴이 좀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은 뭐 아예 PQC로 그냥 뭐 손들어 줬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벌써 갈리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국가지정학 양자인터넷 연구소로 지정이 됐고요. 그 저과제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그 주관 사업을 맡게 되면서 저렇게 했습니다. 목표는 이제 양자 얽힘 분배를 하고 양자 원격 전송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양자 얽힘을 해보겠다. 그래서 실환경 포함 100km 실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망 최소 30km 포함해서 100km에다가 이제 양자 인텍모먼트 스와핑까지 보이겠다라는 게 저희들 저 과제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트리 캠옵틱스 그다음에 이제 PPI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한국 첨단 소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KT, SKT, 우리넷 뭐 이렇게 고리데키아스 그리고 폴란드의 이제 이론 그룹인 ICTQT 그 양자 인터넷 개념 최초 제안자인 그 교수님이 조직에 소속이시고요. 저희들하고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소자 모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저희들이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자와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캠옵틱스 그리고 PPI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퍼드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기술 원격으로 이제 인탱글먼트를 전송하고 뭐 증명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KT와 SKT 협력하고 있고요. 뭐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말씀 첫 번째 이제 그 인테글드 포톤 페어 소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장거리 전송에 적합한 타임빈 형태의 큐빗을 쓰고 있습니다. 타임빈이 뭐냐면 이제 저기 보면은 제가 소스 쪽에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신호의 엔빌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포톤이 앞에서 검출되면은 뭐 제로, 뒤에서 검출되면은 1. 이건 계속 날아다니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타임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포톤이 저 앞에서 검출되면은 그거를 제로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검출이 되면 원 스테이트라고 생각하고 저걸 이제 타임빈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를 모듈레이션해서 저런 걸 만들고 뭐 2차 비선형 활용해서 뭐 블라블라 인텐글 포톤 페어 소스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개발이 안 된 리튬 나이베이트 식각 기술을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면은 리튬 나이베이트 파운더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파운더리에 육박하는 수준의 그 도파 프로파게이션 로스 값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비선형 효과에 의해서 인탱글먼트가 생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저런 구조도 생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나노포토닉 소자에서 파이버로 이제 커플링 시키려면은 별도의 모드 사이즈 변환기가 필요해서 저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징까지 해서 저 시스템에 적용을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커머셜한 디바이스 그러니까 성능은 요거보다 떨어지는데 어쨌든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만든 상용보다도 좀 더 좋은 성능의 디바이스를 저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드 변환 소자까지 만들어서 한 60%에서 80% 정도의 커플링 효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와 같은 실험 셋업에서 뭐 자세하게 보실 거는 없지만은 어쨌든 50km 파이버 스풀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실내에서 일단 100km까지 인테글먼트를 분배를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13km 전송을 해보니까 뭐 저런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뭐 인테글먼트를 아까 말씀드린 그 벨 부등식 벨 파라메터 요걸 증명을 해서 양자 인테글먼트가 맞다 증명했고 그리고 그 충실도가 뭐 한 95% 수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들이 요게 아마 SCI 상위
JCR 랭킹 한 상위 8% 정도 되는 저널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 이거 이제 임의 상태 큐빗을 만들어서 100km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술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에는 이제 일단 애트리 본원과 KT 대덕 연구소 간에 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전용망이고 6개 회선이고요. 올해는 이제 그 SK 둔산 사업과 10km 파이버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KT 쪽에는 이제 그 분배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SK 쪽에는 아직 장비는 깔려 있지 않고 일단 루프백 시켜가지고 이제 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T 쪽으로는 이미 양자 분배 실험을 해서 일단 실환경, 그러니까 토탈 거리로 따지면 한 16, 17km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인테그먼트를 분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이제 한 8km 이상 뭐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타임 동기화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KT에서 이제 따로 그 시간 동기화를 위한 시스템을 따로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아래쪽에 표현된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WDM을 통해 가지고 양자 신호와 이제 실제 그 싱크를 위한 고전 신호가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양자 데이터가 잘 갈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클래시컬망과 양자망을 같이 쓸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실험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격 다 했고 아마 적어놨죠. 92% 양자 충실도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전송거리를 더 길게 해보려고 싱글모드 파이버 스풀 50km 더 넣었고, 50km 전송하면 이제 그 디스퍼전 때문에 엔벨롭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디스퍼전 컴펜세이션 파이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리가 아마 117km. 그래서 똑같이 이제 실환경을 포함해서 일단 양자 얽힘 분배까지 해서 75% 양자 충실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고 저 박사님 죄송합니다. 거의 마무리를 네네 거의 다 끝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81% 정도 수준의 이제 충실도를 마지막 단계인 텔레포테이션 실험을 수행을 해서 얻었고요. 이틀 전에 86%까지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런 시스템 프로토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고요. 예, 장시간. 그래서 이제 표준화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현재의 퀀텀 컴퓨터는, 현재 IBM에서 만들고 있는 퀀텀 컴퓨터는 애니악 수준일 거다. 이게 1920년대에 나온 거예요. 100년 전이에요. 현재의 컴퓨터는 이렇죠. 통신도 하고 있고 사진도 찍습니다. 뭐 인터넷에 올리고 AI도 이제 들어가고 있죠. 저 당시의 이슈는 바퀴벌레가 스위치에 끼어가지고 계산이 실패한다. 뭐 당연히 기계적 스위칭. 그래서 저 때의 표준화는 저런 게 이슈였을 거예요. 어떻게 바퀴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는가. 애니악이 설치되어야 되는 공간은 바퀴벌레가 뭐 단위 면적당 몇 마리 이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 때 이 기계적인 스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초의 트랜지스터 사진은 다들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게 IC가 되고, 그리고 또 통신 기술이 나오고 배터리가 나왔죠. 근데 이것만 들자고 배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막 기술 진보가 막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합쳐진 거죠.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 저런 걸 우리가 들고 사는데, 저게 10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지 우리가 저걸 진짜 우리가 뭐 손안에 있는 양자 컴퓨터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FTQC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IBM은 3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한 2055년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인터넷도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7, 8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굉장히 초기 단계다.
저런 거 속에서도 이제 어떤 표준화 이슈를 끌어낼 수 있다면은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